안녕하세요. 금요일 시장 코인 랩소디 함께합니다. 자, 오늘 코인 랩소디 함께할 텐데요.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먼저 또 여러분들에게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 나눠볼게요. 약간 그 변동이 밤사이 있기는 했었는데 그 다시 회복이 되기는 했어요. 어제랑은 또 다르게 10만 4천까지 올라왔었는데 그 전에 요게 이제 속보로 지금 방금 뜬 거라서 하나 좀 전달해 드리려고요. 트럼프 코인 이제 상위 25명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공개 만찬이 이제 열리잖아요. 그때 이제 한국 30대 한국인 오상록 씨가 이제 하이퍼리즘 대표거든요. 그분이 이제 참석할 예정이라고 보도가 돼서 직접 인터뷰도 하셨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그 미래를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상위 1위 보유자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짚어드리자면 저스틴 선 트론 창시자죠. 저스틴 선도 예전에 그 워렌 버핏이랑 식사했던 청년으로 되게 유명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암호화폐 트론을 이제 창시를 했고 이 트론이 지금 시가총액 10위 정도 되니까 그래도 굉장히 크게 규모가 지금 확대가 됐죠. 그리고 생각보다 요 트럼프 만찬에 들어가는 분들이 그 일반인 분들보다는 그 암호화폐 업계에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밈코어 공동 창립자랑 비트마트 CEO 그리고 신세틱스 창립자 등도 그 25인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 한 분이 참석을 한다고 해서 요게 또 이제 국내 시장에서 커뮤니티에서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변동성은 이틀 전으로 회귀했습니다. 비트코인은 10만 4천을 유지를 해주고 있고 뉴욕 증시는 오히려 약간의 혼조세를 보여줬는데 그래도 크립토 시장이 좀 강하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알트 시즌은 25로서 이제 알트 시즌은 오히려 좀 꺾였습니다. 요런 이제 현상들은 계속되고 있고 왜냐면 비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XRP 쪽이 지금 낙폭을 그려내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토레스 판사 이슈가 있는데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 한번 이제 자세히 뉴스로서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제 XRP 쪽만 좀 떨어졌고 나머지는 그냥 보합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 트럼프 만찬 앞두고 트럼프 밈코인이 소폭 올라서서 12달러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ETF 플로우도 이따가 짚어드릴 건데 ETF 플로우도 살짝 변동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랜만에 도미넌스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도미넌스 차트가 원래 봤던 데에서 좀 사라졌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62 정도의 도미넌스입니다. 근데 어제 짚어드린 바와 같이 도미넌스 상으로의 이제 투자는 알트코인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뭐 이렇게 시장 생태계가 좀 변화됐다라는 관점에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뉴스들 볼 텐데 오늘은 그 여러 가지 뉴스들을 좀 더 짧게 폭넓게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황정음 씨 얘기 안 해주시네. 황정음 씨. 그거는 제가 다루기가 조금 위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특정 인물에 대해서 혹시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아니 그냥 예, 얘기가 나오기를 궁금해서 그게 제가 뭔가. 다루기가 좀 아니 그래서 팩트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그냥 팩트만 얘기해 주시면. 아니 그냥 이제 코인 투자를 하신 거죠. 아, 예, 그런 거예요? 거기까지만 나와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내가 회사 돈으로 코인 그러니까 투자한 거 맞고. 어, 근데 그게 그러면은 징역을 가나요? 저도 그건 모르겠어요. 회사 돈으로 법을. 하면 횡령이니까 징역을 갈 수 있나요? 징역을 가죠. 회사 돈으로 하면 아, 횡령이니까 횡령 자체가 43. 그러니까 횡령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 돈으로 이제 그 다시 잠깐 빌려서 이제 횡령을 해서 다시 넣어놓은 건지 그 자체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중간에 그 돈 자체를 어떻게 한 건지 과정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횡령을 했던 사실은 있나 봐요. 그걸 했던 사실 자체가 이제 그 자체가 있었던 걸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2022년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황정음 씨가 이제 그 제주지방법원에서 그게 있었나 본데 그 왜 거기서 열렸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지금 제주도에 사시니까. 아, 그러신가요? 예, 지금 2022년 거주지가. 자신이 속한 개인 기획사 법인에서 이제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 뭐 어떤 암호화폐인지 모르겠습니다. 맞아, 그건 안 나왔어요. 예, 투자하는 네. 등 같은 해 12월까지 이게 이제 여러 번 돈을 이제 한꺼번에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같은 해 12월까지 회사 돈 43억 누적이 됐던 것 같습니다. 4천여만 원을 이제 그 횡령하는 혐의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기사 나온 내용을. 그래서 이제 횡령액 중 42억 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했고 불기소 상태에서 이제 이걸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이걸 인정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고 이제 이 부분을 나왔고 이제 받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했고 이걸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다시 갚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고요. 요 밑에 보면 개인 자산을 처분해서 이제 인출했던 부분을 상당한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분을 갚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미지급 부분을 청산하기 위해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 횡령했던 42억 원 가량을 횡령했고 그 법인에 있는 부분을 빼서 이제 투자를 했고, 어쨌든 이 부분을 횡령했고, 변제 부분이 좀 변제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변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손실이 좀 났던 손실인 것 같아요. 예, 손실이 그죠? 있고, 그래서 이제 예. 피해 금액을 변제하겠다 네네네, 그런 것 변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이런 느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발트 사셨나 봐요. 그래서 자발트가 뭐예요? 그러니까 막 알트코인 중에서도 약간 이런 이제 시가총액 큰 알트코인이 아니라 좀 이렇게 작은 알트코인 그러셨나? 아니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비트코인 샀으면 아니 혹시 커뮤니티 같은데 보시면 그거는 없나요? 모르겠어요. 예, 아, 그리고 비트코인 사셨으면 그치 빨리 팔았으면 손실일 수 있죠 충분히. 아니 근데 매도 어제 시점이 그래서 중요하니까. 혹시 해주실까 해서. 아니 저 그게 뭔가 개인을 그렇게 다루는 게 좀 해도 되나 싶어서 일단. 아니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지금 잠깐 코인 뉴스에 나온 건데 30대 한국인도 참석한다고 합니다. 네, 앞서서 예, 전해드렸었죠. 그래서 그 네. 부분이 누군가 좀 알려주시면 해서 누군지. 그분 아까 오상록 씨 아닌가? 예, 아까 얘기했어요. 그분이 누구신가 해서 내가. 그분이요? 저는 잘 모르는데. 90년생이라고 네. 하시는데 예, 90년생, 누구신지 30대 정확하게 중반이신고.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려주셨으면 해가지고. 네. 정확하게 좀 누군지 좀 해가지고. 네, 우상록 대표. 지금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누군지 그분이 좀 인터뷰를 하이퍼리즘 대표라고 하는데 아마 누군지 암호화폐 관련한 업계일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가 혹시 가능하신지 제가 인터뷰를 네. 하라고요?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한번 같아가지고. 메일로 보내볼게요. 네, 그래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경제TV인데요. 네, 저희 그래서, 인터뷰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이제 저희 코인 뉴스룸에 초대 가능한지 단독으로 한번 인터뷰 한번 알아볼게요. 한번 해보시면 단독 그래도 이 진행자시잖아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한번 저희 초청하시면 뉴스룸에 어떨까? 한번 초대해 네, 보도록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거 보고 한번 이거 여쭤보고 싶어 아까 잠깐 놓쳐가지고 네. 다시 넘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끼어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즐거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야기 계속 나눠보자면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그 XRP 쪽 이슈가 하나 나온 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어제 오전 그러니까 새벽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그 XRP랑 SEC가 소송을 이제 자체적으로 합의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기각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기존 1억 2,500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이제 벌금을 감액을 하고 판매 금지 명령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토레스 판사가 그 한창 이제 SEC랑 XRP랑 싸웠을 때 되게 유명했잖아요. 아마 투자자분들도 이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토레스 판사가 사실은 이제 약간 XRP에 우호적이다라는 해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게 또 얘기하자면 되게 긴데 기존에 SEC가 그 XRP에 관해서 그 고소를 걸었던 게 세 가지 건이에요. 그 첫 번째는 기관 투자자한테 판매한 거, 두 번째는 개인 투자자한테 판매한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브래드 갈링하우스 그 CEO한테 걸었던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CEO한테 걸었던 것도 이제 승소하지 못했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한테 판매한 거는 괜찮다라고 토레스 판사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만 기관 투자자한테 약간 덤핑 판매했던 거 그거는 증권법 위반이다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관 투자자한테 파는 것보다 개인한테 팔았던 게 불법이 아닌 게 중요했어요. 왜냐면 그래야지만 지금 그 거래소에서 계속 거래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XRP가. 근데 이게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거래소는 XRP를 상장 폐지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이제 우여곡절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토레스 판사가 그래도 XRP에 손을 들어줬다 이런 해석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SEC 의장이 바뀌고 XRP랑 이렇게 그 감액을 했죠. 벌금을 1억 2,500만 달러에서 절반 이상 감액을 한 거를 이게
같이 합의를 했는데 그거가 절차상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 관련해서는 일단은 증권법 위반이다라는 약식 판결을 내린 바가 있기도 했었고, 근데 일단 지금 이제 SEC 기조가 바뀌면서 합의를 한 부분을 다시 이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으려고 제출을 했는데 그게 또 아니다라고 기각을 하니까 이제 커뮤니티에서는 트래스판사가 왜 그러지? 약간 이런 왜 저러지? 약간 이런 의견이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요 악재를 XRP가 좀 받아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시장에 일부 반영이 돼서요. 한 3%에서 4% 가량 하락을 좀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금을 줄인 게 뭐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이제 재판결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법원 입장에서는 이런 입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너희들끼리 합의를 하냐? 우리가 엄연히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맡았던 사건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찝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게 XRP 쪽에 좀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한국 그 투자자들 이야기인데요.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한국 투자자의 영향력은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분석이 좀 나왔습니다. 기고자라고 하는 크립토 퀀트 그 분석가가 비트코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김치 프로미엄 자체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계속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도 좀 그런 거 느끼시지 않았어요? 이번에 10만을 다시 돌파했는데 처음 10만 돌파했을 때보다 뭔가 시장에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국내에 한해서요.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뭔가 포모 현상이 온다거나 막 신나는 분위기는 좀 아니지 않아요? 왜 예전에 우리도 처음 10만 돌파했었을 때 저희도 막 너튜브 조회수 이런 거 진짜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시 돌파를 하고 전고점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근데 관심도가 그렇게까지 막 뛰어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온체인 지표에 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투자자분들의 그 약간 관심도는 확실히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 국내에서 전반적인 암호화폐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고 있는 게 보이고 사실 요게 주식 시장이랑도 연동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우리가 정말 주변에서도 주식 투자하는 사람 요즘에 많긴 하지만 이 시장에서 금융 시장에 직접 참여를 해서 무언가를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떤 재테크로서의 이런 금융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범위는 되게 한정적인 거예요. 국내에서는요. 근데 그 한정적인 범위, 한정된 사람들에게서 만약에 가상자산이 너무 튀어올라서 그 거래대금을 빼앗아 가면요. 그만큼 주식시장 거래대금도 좀 줄어들어요. 근데 최근에는 주식이 막 재미없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슈들 때문에 사실 저희가 방송의 퀄리티상 정치 테마주를 다루진 않지만 시장에서 정말 이제 정책 테마 섹터로 많이 돈이 몰리면서요. 그 많은 돈의 비중이 그쪽에 실리고 있다 보니까 이게 가상자산 시장까지는 좀 오지 않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지금 비트코인도 오르기는 오르는데 약간 올랐다가 횡보하고 이렇게 계단식의 상승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정책 테마주나 정치 테마주가 더 재밌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는 것도 저는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수급이 예전만 하지는 못하다. 그런 부분들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소식들 같이 좀 이렇게 토막토막해서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중요한 뉴스들 좀 꼽아왔는데요. 그 SEC 공시에 따르면 지금 13F 보고서가 하나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기관 입장에서 투자 자산의 어느 부분을 늘렸고 어느 부분을 줄였는지 그런 게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위스콘신주 투자위원회가 그 보유 중이던 현물 ETF를 전량 매도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요게 아마 큰 기관의 비트코인 ETF 매도 중에는 첫 사례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우리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그래서 해당 내용은 이 증권 보유 현황 보고서 13F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 그 사실 이제 위스콘신주가 지난해에 3.2억 달러 상당의 블랙록 비트코인 ETF iShares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요거를 요번에 조금 다 전량 매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관 쪽에서 대량 매도 사례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일단은
그 코인베이스도 데이터 유출이 좀 있어서 데이터 유출과 관련해서 이용자 규모를 잘못 집계했는지를 SEC가 좀 조사 중이다라고 합니다. 일부 사용자 데이터가 좀 유출된 게 좀 이슈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피해 입은 고객들에게 보상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따른 SEC의 조사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건 제가 앞서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요거는 이제 토레스 판사가 법원에서 이 소송 합의에 대해서 기각을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FTX 거래소 그 두 번째 채권자 상환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번 상황은 50억 달러 규모고 2022년 1월 파산 당시의 계정을 보유했던 고객들과 무담보 채권자 대상으로 요거는 이제 상환 시작된다고 하니까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요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의 원내대표 존 튠이 그 재투표가 예정된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 법안 최종안을 다시 제출했다고 하고요. 이게 아직 이제 승인 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수정해서 제출을 했고, 그 지니어스법은 이제 본부장님이 일전에 전해주신 바가 있죠. 9일 본회의에 문턱을 넘지 못해가지고 무산이 됐었는데요. 요 개정안 안에는 스테이블코인의 미국 관련 용어를 사용 금지하는 그런 내용이랑 비금융 상장 기업과 빅테크 기업은 금융 리스크와 소비자 데이터 보호와 공정거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추가된 것으로 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니어스법 다시 이제 승인되기 위해서 최종안에 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몇 가지만 짚어보자면 여기 JP모건 측에서 비트코인 기관 투자자 수요로 하반기 금 수익률 능가를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연구팀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미국 내 대형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집 움직임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 이번에 13일 보고서를 통해서 또 확인된 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요 내용까지도 오늘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시장에 나온 내용들 거의 다 전해드린 것 같아요. 좀 짧게 포인트만 오늘 짚어봤는데요.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 또 본부장님 이야기 또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재밌는 소식이 하나 있네요. 좋네요. 네. 그 가상화폐 얘기인데요. 네. 제주도에서 이 가상화폐 사건이 많네요. 아 그래요? 네. 40대 여성이 이 머니투데이에 난 기사인데요. 연인이 보유한 7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자신에게 몰래 이체한 40대에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제주지방법원이 기소했다고 합니다.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지난 왜 2년 사기를 쳤을까요? 거제주에서 이제 각각 1억 7천만 원과 5억 1,300만 원, 총 6억 8,3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B씨 몰래 암호화폐 지갑으로 이체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기죄 형법 제 347조에 의해서 이렇게 선고 결과 2년 실형을 받았다고. 이게 이제 우리가 실물로 이제 인정하나 봐요. 이제 가상화폐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2025년 이후로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뢰 기반으로 이제 접근을 했고요. A 씨가 피해자 B 씨의 연인 관계로 피해자 주거지를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했고요. 이 점을 이용해서 범행 실행이 핵심 전제 조건이 됐고 무단 이체를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보유한 암호화폐 지갑에 접근을 했고 자신의 개인 지갑으로 전송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피해자 동의 없이 처리를 했고 피해자는 사전에 동의를 하거나 이체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 따라서 이에 기망에 의한 재산 편취로 판단함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형법 제 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초범일 경우에 이렇게 2년 이하로 2년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징역 2년에 선고할 경우 양형 이유를 분석하면 감경 요인으로 A 씨가 초범일 가능성이 높고 사건 발생 이후 반성의 태도나 합의 노력이 있을 가능성, 조직적 범행이 없거나 일회성 범행일 경우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가중 요인은 피해액이 6억 8천만 원에서 매우 고액이고 신뢰관계를 악용한 점, 그리고 범행 수행이 계획적이고 비밀스럽게 이루어진 점이 어쨌든 2년형이라는 가중 처분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죠? 네. 재밌네요. 요즘 게 참 이게 이 보통 이체 가능 조건이란 지갑 접근의 권한이 있어야 되고 개인 키 또는 복구 문구가 있어 2차 인증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일단은 만약에 업비트를 제가 안 써봐가지고. 사용하셨던 분이라면 네. 업비트가 네. 그 계좌가 되게 잘 열려요. 그러니까요. 요거- 지갑 앱이면 메타마스크, 업비트, 빗썸 이렇게 예, 요렇게 얼굴만 갖다 대도 열리거든요. 근데 만약 연인이 옆에 자고 있어. 그러면은 그걸 이렇게 대서 바로 열리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집을
이 로그인된 기기를 이미 로그인된 기기를 사용했답니다. 아, 그러니까요. 로그인이 이미 되어 있고 그다음에 왜 우리가 지갑 번호나 복구 구문을 알고 있으면 됩니까? 네, 이게 핸드폰을 예. 이렇게 직접 끄지 않으면 이렇게 가동이 되고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가 그거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뭐 그냥 어디로 이동한지는 다 보이니까 그런 건가요? 아니 그냥 계좌에 있는 거를 이제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이겠죠.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이시지 어디로 않을까요? 이동한지 다 보이나요? 그 돈이? 돈이요? 돈을 이동한지는 알 수 있나요? 지갑 당연히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지갑이 이동. 어디로 간지는 알 수 있나요? 그 지갑 그게 어디로 간지는 알 수 예, 있나요? 그거는 찾아보면 아마 알 수 있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간지 알 수 있나요? 예. 그게 어디로 간지는 다 알 수 있나요? 예, 그거 내역 우리가 계좌 내역 나오듯이 그게 어떤 계좌로 갔는지를 알 수가 있고 지갑으로 그 지갑을 추적해 보면 이게 누구 건지가 나오는 거죠. 나중에 걸리셨나? 뻔히 알 수 있는 걸 왜 이동했을까요? 모르겠어요. 계좌이체를? 약간 좀 멍청한 건가?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참, 이해가 안 되네. 제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가시죠. 가시죠. 이거 먼저 할게요. 북한 퍼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먼저 하시죠. 차근차근 하시죠. 자,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슬라이드 쇼를 해야 되는데. 자, 이게 뭐냐면요. 6월 14일 날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인데 이날이 또 트럼프 생일이에요. 이날 트럼프가 미국에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퍼레이드를 하겠다는데 이날 4,500만 달러 쓰겠대요. 누구 답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버킷리스트 이루시려고 대통령 아니 근데 이게 되셨나 봐요. 웃긴 게 뭐냐면 이날 이게 원래 한 번도 미국에 안 했대요. 근데 이게 미 유권 창설 250주년이 다행인데 또 도널드 트럼프 생일이래요. 그래서 이날 M1 에이브럼스 전차 24대하고 150대 차량, 50대 군용기, 6,600명 병력을 하고 장비 전시, 음악 공연, 축제를 종일하고 추정 비용은 4,500만 달러. 도로 복구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찬성하는 쪽은 이제 국군 희생자들에 대한 경의를 표시하고 그다음 피터 헬스가 오른팔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보다 군을 기리는 날로 강조하는데 비판하는 주장은 세금 낭비다. 뭐 그렇게 돈을 그렇게 아끼고 있잖아요 지금. 하버드도 돈도 안 주고 뭐 이러면서. 왜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러면서 대통령 개인 홍보 비용을 쓰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트럼프 자아를 위한 수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민단체 반대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군사 프레이드는 어쨌든 중국이나 북한 같은 데 자주 하는 건데 미국에서는 거의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일기 때도 하려고 했다가 비용 문제로 무산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많이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 이번에도 이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생각이 하고 있고요. 사적 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생일 축하쇼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 시민들 인플레이션이나 국방 예산 감소를 하면서까지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5천만 달러 가까이 되는 돈을 왜 쓰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민주주의답지 않은 권위주의 제스처다 열병식에 준하는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 보시면 이거 보시면 지금 이게 열병식이지 뭡니까 이게 사실 뭐 이렇게 보시면 이 열병식 아닙니까 이거 진짜 이 사진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 저항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 이게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수천만 달러의 이제 개인 이벤트가 아닌가. 자기 돈으로 하면 문제가 아닌데 그렇죠. 예,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좀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문제가 많습니다, 이분. 네, 좀 문제가 많네요. 자, 이것도 이제 문제입니다. 애플이 이게 이제 독점적인 앱 있지 않습니까? 이 사기 앱도 아닌데 겁주기식으로 이제 이걸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EU 쪽에 이제 결제나 사용자 이탈을 방지하려고 겁주기식 앱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EU 쪽에 헝가리 상위 앱의 인스타카라는 빨간 앱이 경고와 함께 안전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경고 문구가 뜬다고 합니다. 인스타카 앱스토어 규정에 위반한 적이 없는데 외부 결제를 하려고 하면 이게 경고등이 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 결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해당 앱세지에 외부 결제를 꺼리게 만드는 심리 장치로 EU 결제에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결제를 하려고 하면 약간 이런 식으로 워닝 EU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꺼리게 만드는 심리 장치를 표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EU 집행위원장 EU는 이미 애플이 겁주기형 UX 디자인으로 대해서 조사를 중이고 사용자에게 대체 앱 마켓을 설치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는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에픽이나 애플 판결에 대해서 이제 뭐 개발자가 외부 결제 시스템을 유도하게 만드는 링크를 허용하게도 만든 판결인데 이걸 좀 어렵게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게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앱에 대해서 무서운 경고를 표시함으로써 사용자 전환을 막으려는 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비즈니스 앱 상위권에는 인스타카는 애플이 외부 결제 시스템 경고의 대상이 되었으나 규정 위반은 없었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뭐 그런 것들을 사실상 겁주기라고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유는 애플이 대체 앱 마켓 설치 과정을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이제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이유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볼 때 나중에 이거 조사받아서 벌금 맞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플랫폼 독점의 실질적으로 작동 방식이 드러났고 표면적으로는 이제 외부 결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용자들에게 경고 메시지와 경각심을 유도해서 외부 결제를 선택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규제 강화 흐름과 이제 직결적인 연결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이게 좀 애플이 또 한 번 이렇게 이상한 방식을 도입해서 겁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애플은 문제가 많습니다. 해외에 자주 나가셔서 해외에서 차를 혹시 렌트를 해보신 적 있어요? 네. 그러세요? 이거 써보셨어? 카플레이요? 앱이? 제가 썼을 때는 좀 되게 옛날이라 그때 카플레이어가 없었어요. 그래요? 네. 이게 UX 카플레이어라고 되게 좋아요. 요즘에 이제 카플레이어가 이제 카플레이어가 있거든요. 요즘에 이게, 요즘에 이제 그 애플이 이제 보통 이제 카플레이어가 이제 요즘에 되게 잘 나와 있는데 카플레이어 울트라가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카플레이어 울트라가 딱 되시면 연동이 돼요. 그래서 알아요. 저 이거 지금은 쓰고 있어요. 한국에서요? 네. 애플 카플레이어. 한국에 연동이 돼요? 네. 그래요? 한국에는 구글 맵이 없어서 잘 안 될 텐데. 돼요. 한번 해보세요. 연결만 되면 바로 돼요. 구글 앱이 잘 안 되던데. 구글 맵이 없어가지고. 제가 외국 차라 그런가? 그러니까 바로 돼요. 구글 맵이 한국에는 안 돼서 잘 안 되는데. 이거 아이폰 하면은 애플 카플레이어 바로 돼요. 그래요? 네. 구글 맵은 잘 안 돼서 그런데. 어쨌든 카플레이어 울트라가 애플의 차세대 차량용 인터페이스로 이제 기존의 카플레이어를 운전석 전체에 디지털 시스템을 확장한 버전이 생겼습니다. 이거 이제 계기판이나 인포메이션이나 디스플레이어가 공조 차량이나 UI로 이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완전 내비게이션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카플레이어는 요런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이거 좀 다른데 제가 말씀드린 카플레이어의 개념이 완전 위젯으로 해가지고 완전 한국의 티맵 같은 완전 요런 시스템으로 되는 거거든요. 좀 다른 건가? 예, 완전히 구동이 되는, 완전 티맵처럼 완전히 되는, 완전 구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티맵이란 또 다른 그게 있잖아요. 거기는 완전히 구동이 돼서 완전히 제어가 되는 것. 그러니까 완전히 UX 이 안에를 완전 제어를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그래서 최초 차량이 에스턴 마틴이라고 이제 미국 캐나다 판매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적용 모델이 DBX라고 벤테지 해서 또 되고요. 추가 모델이 이제 요거 때문에 제가 오늘 하는 건데 현기차가 이제 제네시스까지 정확하게 좀 미공개인데 이제 됩니다. 추가 예정 모델. 근데 이거의 소프트웨어를 장악하면 사실상 소프트웨어를 장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애플카가 됩니다. 이 차가 애플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동차 플랫폼의 애플화가 가속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플레이어 울트라는 단순한 미러링을 넘어서 운전자 인터페이스 중심으로 확장이 되며 차량 내 소프트웨어를 이제 시장 주도권을 누리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이제 자동차 스마트 기기가 본격화되면서 애플카 없는 애플카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나 완성차가 직접 생산하지 않아도 차량 내 사용자 경험을 이제 장악하게 돼서 이는 애플이 하드웨어 없이 생태계를 장악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면서 이제 애플이 애플카 없는 애플카 전략을 쓰게 되는 약간 이런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제조사의 플랫폼 의존의 리스크가 좀 있는데 테슬라는 자체 OS를 구축하게 되지만 대부분 전통 완성차 업체는 자체 UI가 이제 경쟁력이 낮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카플레이어의 울트라 의존할 경우에는 데이터나 소프트웨어 주도권을 애플에 넘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글이 이제 안드로이드를 만들게 되고 패권 경쟁이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거에 대한 어쨌든 경쟁이 점점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거를 장악하게 되면 이제 결국에 요 OS 경쟁도 치열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경쟁도 향후에 지금 어쨌든 핸드폰에 대한 요 어쨌든 OS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요 OS 경쟁도 치열해. 차에 대한 OS 경쟁도 치열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것 카플레이어에 같아요. 대한. 예. 그래서 현대가 지금 하고 있지만 못할 것 같아요. 예. 현대가 지금 그 자기네 심의 그 안에 하잖아요. 지금 현대 모비스 뭐 하고 있잖아요. 되게 안 좋지 않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지금 테슬라도 하게 되지만 테슬라도 지금 못할 것 같아서 지금 하게 되는 건 결국에 살아남을 거는 이제 어쨌든 안드로이드하고 구글하고 제가 볼 때 애플하고 두 개밖에 못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프리미엄 모델로 저 에스트 마틴과 현대 제네시스로 확장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어쨌든 곧 현기차도 애플 쪽이랑 같이 협력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요 전쟁이 곧 애플카 카플레이어도 곧 요 전쟁이라서 요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제가 좀 전에 낙서를 좀 해놨는데요. 좀 전에 방송을 하느라고 죄송합니다. 이게 트럼프가 팀 쿡한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네. 하지 말라고 인도에서 아이폰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만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관세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아 근데 이제 이게 왜냐면 지금 미국에 투자는 사실 많이 했어요. 네. 5천억 뭐 5천만 달러 이렇게 많이 했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게 고용 확대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버나 뭐 그냥 공장이나 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애플에 관련된 것들은 많이 짓는데 이게 리쇼어링 공장 같은 걸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긴장이 다시 줬는데 트럼프가 이제 애플 CEO 팀 쿡을 만나서 5천억 달러 미국에 쓸 거면 인도에 가지 말고 미국에 공장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텍사스에 짓는 건 AI 서버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아이폰 조립은 여전히 인도 중심으로 확장 중이고요. 장치와 공급망 간의 충돌은 이제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애플이 인도 생산 확충은 중국 리스크 해지와 이제 관세주로 목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트럼프가 메이드 인 아메리카 내셔널리즘 기조를 충돌하고 있으면서 향후 정책이나 정책 리스크가 비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의미가 뭐냐면 글로벌 공급망이 탈중국의 탈미국화로 이어질 건데 애플은 여전히 핵심 부품을 중국에서 만들고 인도에서 최종 조립을 하고 있게 하는데 진정한 리쇼어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겁니다. 돈은 많이 쏟아붓고 있는데 사실상 전 자동이나 기본적으로 공장이나 어쨌든 센터만 짓고 있는 거죠.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표가 연결이 되는데 표가 연결이 안 되니까 트럼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짜증이 나는 거죠. 주가 반응을 미미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발표한 5천억 투자는 실질적으로 아이폰 조립이나 시설 증설은 포함되지 않고 보여주기식 투자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열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가 많이 나 있다라고 생각해서 너 이렇게 할 거면 나 정말 화낼 거야 이런 식의 얘가 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뭔가 조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겠다. 예. 그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조만간 호되게 당하지 않을까. 근데 원래 사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또 달라요? 애플이 로비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잘하죠. 그래서 뭔가 또 보여줘야 됩니다. 뭔가 더 트럼프한테. 해야 된다. 더 해야 됩니다. 노력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혼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가 지금 팟캐스트 시장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원래 팟캐스트는 오디오 위주잖아요. 네. 이제 애플이랑 어쨌든 뭐죠? 어떻게 들어간다는 거지? 원래 이제 이 팟캐스트 시장은 원래 이제 스포티파이가 이제 주로 있었는데 그 차트를 유튜브도 차트를 이제 내기 시작해 런칭을 합니다. 이번 주부터 위클리 차트를 조 로건이랑 이런 친구들이 하는데 유튜브도 팟캐스트를 이제 오디오 위주로 하는 그 팟캐스트 순위를 이번 주부터 이제 런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순위를 하겠다고 했고 처음으로 미국 내 인기 팟캐스트 순위를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자기네 팟캐스트를 리스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순위 차트를 공개하겠다는 거고 순위 기준은 총 시간이고 오디오 중심의 어쨌든 이런 거 다르게 자기네도 팟캐스트 시간을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예. 뭔지 아시겠어요? 네. 예. 근데 순위가 좀 달라요. 그래요? 예. 그래서 조 로건이 1인 거 맞는데
2, 3위가 좀 다른다. 킬톤이라고 유튜브 차트가 이제 다른데 51이고 178인데 여기는 2위를 기록하는 약간 순위가 좀 다르다는 거고 그다음에 유튜브 팟캐스트는 약간 좀 다 시청자 기반이 영상 중심이기 때문에 저쪽은 다 오디오 중심인데 여기 영상 중심이라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팟캐스트라는 게 실시간 방송이라는 거예요. 약간 실시간 방송이라 좀 다르다는 거. 실시간 방송을 팟캐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른 개념입니다. 예. 이정환 아나운서 실시간 방송 좀 하시잖아요. 그런 거죠. 이런 거 네. 얘기하는데 그래서 순위를 이제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제가 우리나라 순위가 좀 있는가 봤는데 없더라고요. 역시 미국이 강세더라고요. 그렇죠. 인구 자체가 인구 자체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상위권에 많이 올라가 있고 조 로건이라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나가는 그 약간 그 격투기 하는 그 친구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상위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고 전략법이 좀 돼 있는 것 같고 이게 기본적으로 유튜브 팟캐스트는 약간 보여주기 약간 영상적인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청 기반이 영향력이 새로운 기준인 것 같고 논란 속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지표가 좀 다른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많이 긴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가 하면 뭔가가 많이 달라진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메타가 비헤머스라는 요거를 출연을 여기 보시면 요 제가 이제 낙서를 계속했는데 요 친구 요 디자인이거든요. 라마포로 만든 요 디자인 언어인데 요거 출시를 늦추기로 했습니다. 초대형 언어 모델인데 가을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어. 원래 4월 목표로 했다 6월로 했다가 다시 가을 이후로 연기하긴 게 왜 연기했냐고 봤더니 내부 엔지니어 사이에서 이전 모델 대비해서 약간 늦춰졌고요. 그다음에 이 엔지니어들이 대거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늦춰졌고 이게 72조 규모라고 하는데 이게 어쨌든 전략에 의문을 해서 이제 늦춰지기로 했고요. 핵심 인력 대부분이 어쨌든 늦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커버그의 야망이 어쨌든 챗GPT와 어쨌든 따라잡으려고 했는데 못 따라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거대 언어 모델의 기술적 한계와 속도에 대한 어떤 한계를 부딪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든다고 하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성능 개선이 미비가 된다고 하고 AI 리더십에 위협이 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픈 AI나 구글이나 엔트로픽 등과 함께 어쨌든 핵심 주제였는데 요 지원과 과대 광고 의혹 등으로 기술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외적으로 많이 주장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성능이 기대 이하였고 리더보드에 대한 조작 논란이 겹치면서 투명성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초기 논문 저자였던 14명 중 11명이 퇴사했고 기술력 공백이 너무 심화되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고요. NIU 교수는 현재 대부분 연구소에서 진전은 제한적이고 비용이 커지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자, 이게 핵심이고 오늘 이게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출생 시민권에 대한 핵심입니다. 네. 출생 시민권. 이거가 뭐냐면요. 트럼프가 건드린 시민권에 대한 판도라 상자인데 지금 대법원에서 뭐를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대법원의 심리 중인 이 판결에 대한 게 뭐냐면 이 쟁점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국적인 판결에 대한 거에 대한 심리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지역에 관한 연방 법원에서 이게 22개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심리적인 게 있는데 이 행정 명령에 관해서 22곳에 있는 지방 연방 판사가 이걸 이제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이제 부적합 판결을 내는데 이 22곳에 있는 지역에 있는 연방 법원에 대한 판결이 전국에 대한 이 28곳에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은 28곳에 대한 판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이거를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달라고 지금 내린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법원에 심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대법원에서 이걸 판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걸 이제 본안 소송으로 가서 다시 심리를 하는 거고요. 이걸 판결할 수 없다 그러면 28곳에 있는 이 심리를 출생 시민권이 제한됩니다. 제한돼서 28곳에 있는 지금까지 출생 시민권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심리가 심각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의 심리 중 이번 사건은 대통령 2기 취임 후에 서명한 행정명령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이게 돼서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 이게 심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이게 만약에 이제 여기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본안 소송을 다루게 되고 이제 심리를 시작하게 되고
요게 만약에 이제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소송이 잇따르고 이제 뭐 엄청나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향후에 이제 여러 가지로 계속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6월이나 8월쯤 본안 소송이 돼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심각하게 되지 않을까.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근데 우리나라도 이거 사실 된 분이 많거든요. 피해 많이 네. 보실 분 있을 것 네, 같아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거나 여러 가지로 이제 이해가 많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예, 네. 좋습니다. 네, 네. 아이고 오늘 낙설 너무 많이 했네요. 네, 오늘 낙서가 많아서 착잡한 소식으로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일단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또 알찬 정보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또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이슈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고대역폭 메모리의 폭발적인 수요가 SK하이닉스의 실적 지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미국 시장이 SK하이닉스 전체 매출의 70%를 돌파하며 최대 시장으로 부상했는데요. 그 배경에는 인공지능 산업의 급성장과 HBM3, SSD, DDR5 같은 차세대 메모리 수요 확대가 있습니다. 올해 1분기 SK하이닉스의 전체 매출은 17조 6,391억 원, 이 중 미국에서만 무려 12조 7,945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비중으로 보면 전체의 72%, 지난해 같은 기간 50% 수준에서 22%포인트나 껑충 뛰었습니다. 이처럼 미국 매출이 급증한 배경에는 AI 산업 성장과 함께 HBM이라는 고부가 메모리의 급부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HBM3 12단 제품을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공급 중입니다. 올해 판매 물량은 이미 완판. SK하이닉스는 지난달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HBM3의 판매 확대가 매출 증가를 견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후속 제품인 HBM4 12단도 이미 양산 준비에 들어갔고 주요 고객사에 세계 최초로 샘플 공급을 마쳤습니다. 업계에서는 내년 판매 물량도 곧 완판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시장 매출은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1분기 전체 매출의 33%를 차지했던 중국 비중은 올해 15%로 18%포인트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판매하던 모바일 메모리 제품 수요가 줄고 AI 서버용 제품 생산에 집중하면서 미국향 매출이 대폭 늘었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는 HBM과 같은 AI 메모리를 주로 미국에, 모바일용 LPDDR, 낸드 제품은 주로 중국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특화 메모리에 폭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 능력을 미국향 제품에 집중하면서 중국 시장 비중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회사의 한정된 캐파 내에서 HBM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다른 제품의 비중은 줄었다. AI 메모리를 집중 판매하는 미국 비중이 확대된 배경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AI 산업의 확장이 SK하이닉스의 산업 구조와 글로벌 시장 전략에 어떠한 변화를 몰고 올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로봇 관절 구동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로보티즈가 본격적인 글로벌 생산기지 확장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예상 밖의 장소, 바로 중앙아시아가 무대입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최근 2주간 중앙아시아 지역을 순회하며 신규 생산 거점 후보지를 직접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주목한 도시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입니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가 아닌 중앙아시아라는 선택은 업계에서도 신선한 충격을 던지고 있습니다. 로보티즈 관계자는 현재 중앙아시아, 특히 우즈베키스탄 지역의 생산 기지 구축을 검토 중입니다. 라며 이르면 다음 달 중 거점을 확정한 뒤 통합 관제센터부터 구축하고 연내 생산 라인 설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로보티즈는 서울 마곡 본사 내에서 연간 약 20만 대의 다이나믹 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이나믹셀은 감속기, 제어기, 통신 모듈이 결합된 고성능 통합 구동 모듈로 로보티즈 핵심 제품입니다. 올해는 생산량이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새 생산 기지 확보는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로보티즈 결정에는 몇 가지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인건비 상승과 팬데믹 이후 급변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리고 미중 간 갈등에 따른 관세 리스크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내 로봇 제조 여건의 열악함, 높은 인건비, 부족한 세제 혜택, 그리고 산업 인프라의 한계 등도 복합적으로 고려됐습니다.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상황이 다릅니다. 30년 이상 자동차 산업 기반이 구축된 지역으로 고급 숙련 노동 인력을 상대로 낮은 인건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정학적 이점도 상당합니다. 중국, 러시아, 유럽, 중동을 연결하는 실크로드의 중심축, 바로 이 타슈켄트가 글로벌 물류 재편 속에서 부상하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는 올해 1분기 해외 매출이 전체 95%에 달할 정도로 글로벌 지향적입니다. 주요 수출국은 미국, 중국, 유럽 등이며 중앙아시아는 이들 지역과의 유통 및 물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로보티즈 행보는 한국 로봇 산업이 단순 부품 제조에서 벗어나 글로벌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중앙아시아가 차세대 로봇 산업의 심장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로보티즈의 새로운 실험이 대한민국 로봇 산업의 글로벌 재도약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5대 매출처에 미국 IT 공룡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반도체와 가전 부분에서는 부진이 이어지면서 주요 매출처와 시장 점유율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가 15일 공시한 올해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5대 매출처는 알파벳과 애플, 도이치텔레콤, 홍콩의 테크트로닉스, 그리고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5대 매출처에 이름을 올렸던 대만의 반도체 유통업체 스프림 일렉트로닉스가 빠지고 대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새롭게 진입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5대 매출처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전체 매출액의 약 12%에 달해 삼성전자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전과 반도체 부문에서 부진이 이어지면서 미국의 대형 가전 유통업체 베스트바이와 반도체 기업 퀄컴은 이번 1분기 매출처에서 빠졌습니다. 이는 갤럭시 S25의 판매 호조와 맞물려 스마트폰 부문 매출처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올해 1분기 20.4%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3% 대비 2.1%포인트 상승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경쟁력이 다시 한번 입증됐습니다. TV 시장 점유율 역시 30%로 소폭 상승해 글로벌 가전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D램 시장 점유율은 35.8로 지난해 41.5%에 비해 5.7%포인트 감소해 여전히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패널 점유율은 39.5%, 디지털 콕핏 점유율도 12.3%로 소폭 하락해 시장 경쟁 압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완제품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경험 부문의 주요 원재료 가격은 크게 올랐습니다. 모바일 AP 솔루션 가격은 전년 대비 약 19%, 카메라 모듈 가격은 약 18% 상승했습니다. TV 평균 판매 가격은 6% 하락한 반면 스마트폰은 11% 상승해 제품별 가격 전략에도 차별화가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미주 지역이 17조 5천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중국 12조 9천억 원, 아시아 아프리카 10조 7천억 원, 유럽 8조 1천억 원 순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1분기에만 약 9조 원을 연구 개발에 투자해 국내 특허 2,364건, 미국 특허 2,357건을 등록했습니다. 회사 측은 스마트폰, 스마트 TV, 메모리, 시스템 LSI 등 핵심 분야 특허를 확보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사 특허 난립 속에서 경쟁사를 견제하는 역할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래 신기술 분야 선행 특허 확보를 통해서 신규 사업 진출 시 사업 보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